서기 219년 가을, 중국 대륙은 거대한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총나라의 명장 관우가 형주의 대군을 이끌고 북상하여 위나라의 심장부인 번성을 포위했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며칠 동안 쏟아진 가을 장마는 한수 강물을 범람시켰고, 관우를 막기 위해 파견되었던 우금의 7군, 즉 3만 명에 달하는 위나라 정예병이 물고기 밥이 되어 수장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위나라 최고의 맹장 중 한 명이었던 방덕은 관우에게 처형당했고, 우금은 무릎을 꿇고 항복했습니다. 이 소식은 위나라의 수도 허창을 강타했습니다. 평생 수많은 사선을 넘으며 천하를 호령했던 조조조차 이 순간만큼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관우의 칼끝이 곧장 허창으로 향할 것이라는 공포감에 조조는 수도를 옮기는 천도까지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조조의 참모들이 만류하여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당시 위나라가 느꼈던 위기감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관우는 단순한 적장을 넘어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군신과도 같은 존재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위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섰던 그 절망적인 순간, 조조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전장으로 보낸 한 명의 장수가 있었습니다. 화려한 무용담이나 과장된 영웅담보다는 엄격한 군율과 빈틈없는 전술로 오직 승리만을 만들어내는 남자, 바로 서왕공명입니다. 많은 사람이 삼국지의 최강자를 논할 때 여포의 무력이나 관우의 기세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군인의 표상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정사 삼국지의 저자 진수는 주저없이 서왕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조조 역시 서왕을 두고 내가 30년 넘게 병사를 부렸고 고대 역사 속에 뛰어난 장수들을 많이 보았으나 적의 포위망 속으로 거침없이 뛰어들어 적을 섬멸한 자는 오직 서왕뿐이다라고 극찬했습니다. 심지어 조조는 그를 한나라의 전설적인 명장 주화부에 비유하며 최고의 존경을 표했습니다. 서왕이 위대한 이유는 단순히 전투에서 잘 싸웠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는 사사로운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공적인 의무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냉철한 프로페셔널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서왕과 관우는 하동군 출신의 동양 사람이자 서로를 깊이 존중하는 친구 사이였습니다. 머나먼 타양 전장에서 고향 친구를 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견디기 힘든 비극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번성 전투의 클라이맥스에서 서왕은 병사들에게 서늘한 명령을 내립니다. 관운장의 머리를 베어오는 자에게는 천금의 상을 내리겠다. 믿었던 친구의 입에서 나온 이 비정한 말에 관우가 충격을 받아 형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묻자 서왕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나라실이다. 이 한마디야말로 서왕이라는 인물의 정체성을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는 우정도 명예욕도 죽음에 대한 공포도 뛰어넘어 오직 국가의 안위와 군인의 본분만을 생각했던 규율의 화신이었습니다. 결국 서왕은 치밀한 심리전과 성동격서의 전술로 관우의 철통 같은 포위망을 안팎에서 찢어발겼고 신이라 불리던 관우를 패퇴시키며 위나라를 멸망의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합비에는 장료가 있었고 한중에는 장압이 있었지만 위나라의 심장부가 뚫릴 뻔했던 가장 위험한 순간을 막아낸 것은 바로 서왕이었습니다. 소설 삼국연의에서는 그저 큰 도끼를 휘두르는 조연 정도로 묘사되지만 실제 역사 속에 그는 위나라 오자양장 중에서도 가장 엄격하고 가장 완벽에 가까운 지휘관이었습니다. 도대체 서왕은 어떤 삶을 살아왔기에 이토록 철저한 원칙주의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관우와는 어떤 인연이 있었기에 서로를 형님, 아우라 부르면서도 칼을 겨눌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시계를 거꾸로 돌려 혼란스러웠던 후한 말기, 황제를 지키기 위해 토끼를 들고 나선 한 젊은 무관의 이야기로부터 이 대서사실을 시작하려 합니다. 서왕 공명은 하동군 양현 출신입니다. 삼국지 팬들에게 하동군은 매우 익숙한 지명일 것입니다. 바로 총나라의 무신 관우 운장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훗날 위나라와 총나라를 대표하는 두 명장이 같은 고향 출신이었다는 점은 두 사람이 전장에서 서로를 형님 아우라 부르며 각별하게 대했던 역사적 사실에 깊은 개연성을 부여합니다. 서왕은 젊은 시절 하동군의 하급 관리로 일했으나 난세가 깊어지자 붓 대신 무기를 들고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영웅은 때를 잘 만나야 하고 무엇보다 주군을 잘 만나야 하는 법입니다. 안타깝게도 청년 서왕이 처음으로 몸을 의탁한 인물은 양봉이라는 장수였습니다. 양봉은 본래 백파적이라 불리는 도적대의 우두머리 출신으로 난세의 혼란을 틈타 장군 흉내를 내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릇이 작고 앞날을 내다보는 식견이 부족했던 양봉 밑에서 규율과 원칙을 중시하는 서왕의 재능은 빛을 보지 못한 채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낭중지추라 했던가요? 주머니 속의 송곳은 언젠가 뚫고 나오는 법입니다. 서왕의 이름이 역사에 처음으로 강렬하게 등장하는 것은 후한 말기, 황실의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졌던 이각과 곽사의 난때였습니다. 당시 어린 황제였던 헌제는 권력을 잡고 전횡을 일삼던 이각과 곽사의 마수에서 벗어나 장안을 탈출해 낙양으로 향하는 필사의 도주를 감행했습니다. 이때 이각과 곽사의 추격대를 막아내며 황제의 수레를 호위했던 인물이 바로 양봉이었고 그 선봉에서 목숨을 걸고 토끼를 휘두르며 길을 뚫었던 실질적인 호위무사가 바로 서왕이었습니다. 폐허가 된 낙양으로 가는 길은 참혹했습니다. 뒤에서는 야만적인 군대가 추격해오고
황제 일행은 굶주림과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 아수라장 속에서 서왕은 뛰어난 무력으로 적들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는 전략가로서의 면모도 보여주었습니다. 정사 삼국지 기록에 따르면 서왕은 양봉에게 조조와 협력할 것을 강력하게 권유했습니다. 이미 중원의 강자로 떠오르고 있던 조조의 힘을 빌려야만 황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서왕의 이 조언은 당시로서는 매우 탁월한 식견이었습니다. 양봉은 서왕의 말을 받아들여 조조와 손을 잡았고 덕분에 헌제는 무사히 조조의 보호를 받으며 허창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때 서왕의 판단이 없었다면 헌제는 이각과 곽사에게 다시 붙잡히거나 길바닥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과적으로 서왕은 위나라 건국의 기반이 된 협천자, 즉 천자를 끼고 제후를 호령한다는 조조의 대전략이 완성되는 데 결정적인 다리를 놓은 셈입니다. 여기서 소설 삼국연의와 정사 삼국지의 내용이 갈라집니다. 소설에서는 조조가 서왕의 무예에 반해 그를 얻고 싶어 했고 조조의 호위 대장인 허저와 서왕이 대등하게 일기토를 벌이는 명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후 서왕과 동양 친구이자 조조의 참모인 만총이 몰래 서왕의 막사로 찾아가 그를 설득하여 귀순시키는 극적인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하지만 정사의 기록은 조금 더 건조하면서도 서왕의 주체적인 결단을 강조합니다. 조조가 헌제를 모시고 허창으로 천도하려 하자 욕심이 생긴 양봉은 뒤늦게 이를 후회하고 조조를 배신하려 했습니다. 이때 서왕은 더 이상 양봉에게 미래가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도적 출신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옛 주군과 천하를 경영하려는 포부를 가진 새로운 영웅 조조 사이에서 서왕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양봉을 떠나 스스로 조조의 진영으로 투항했습니다. 누군가의 설득이나 회유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과 이상을 실현해줄 진정한 주군을 찾아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조조는 제 발로 찾아온 이 보석 같은 인재를 쌍수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조조는 서왕의 과거를 묻지 않고 그에게 비장군이라는 직위를 내리며 중용했습니다. 도적의 부하에서 황실의 호위무사로, 그리고 이제는 천하통일을 꿈꾸는 조조군의 핵심 장수로. 서왕의 인생은 조조를 만나면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조조의 진영은 인재들의 집합소였습니다. 하우돈, 조인 같은 친족들은 물론이고 악진, 우금 같은 쟁쟁한 장수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왕은 그들 사이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장수들에게서 찾아보기 힘든 특별한 무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숨막힐 듯한 엄격함, 그리고 밥을 먹을 때조차 대열을 흐트러뜨리지 않았다는 완벽한 군율이었습니다. 이제 조조의 검이 된 서왕은 위나라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 동서남북을 가리지 않고 전장을 누비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조조차 감탄하게 만든 규율의 화신으로서의 전설이 시작됩니다. 서기 197년 서왕은 양봉이라는 낡은 껍질을 깨고 조조라는 거대한 날개를 선택했습니다. 조조는 투항해 온 서왕에게 비장군이라는 직위를 내리며 환대했습니다. 하지만 서왕에게는 아직 증명해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투항한 장수라는 꼬리표, 그리고 기존 조조군의 쟁쟁한 장수들 사이에서 자신만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하는 과제였습니다. 서왕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화려한 언변보다는 확실한 실력으로 대답했습니다. 조조군에 합류하자마자 서왕은 권모와 설수라는 지역 군벌을 토벌하는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단순히 적을 물리치는 것을 넘어 눈부신 속도전으로 적의 배후를 급습하고 보급로를 차단하는 기동 타격 전술을 선보였습니다. 이어진 여양 전투에서도 그는 위나라의 동쪽 위협이었던 장패를 격파하며 연전연승을 거두었습니다. 조조는 서왕의 활약을 지켜보며 자신이 보석을 얻었음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왕의 진가는 전투력보다 그의 부대 운영 방식에서 더욱 빛났습니다. 당시 군웅할거 시대의 군대들은 대부분 도적대나 다름없는 오합지졸이 많았습니다. 약탈을 일삼고 군기가 해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왕의 부대는 달랐습니다. 정사 삼국지 서왕전에는 매우 인상적인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서왕의 군대는 밥을 먹을 때조차 대열을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이는 실로 놀라운 기록입니다. 전쟁터에서 식사 시간은 병사들이 유일하게 긴장을 풀고 쉬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서왕은 언제 적이 기습해 올지 모르는 전장 한복판에서 숟가락을 들고 있는 순간까지도 전투 태세를 유지하게 했습니다. 병사들 입장에서는 숨이 막힐 듯한 엄격함이었겠지만 이러한 철저한 기강은 서왕의 부대를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강철 같은 조직으로 만들었습니다. 조조가 훗날 서왕을 고대 최고의 명장 주하부에 비유한 것도 바로 이러한 완벽한 부대 장악력 때문이었습니다. 서기 200년 조조와 원소가 천하의 패권을 두고 격돌한 관도대전에 막이 올랐습니다. 서왕에게 이 전쟁은 자신의 전주인인 양봉이 속해 있던 원소 세력과 싸워야 하는 얄궂은 운명의 장이자 위나라의 주력 장수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소설 삼국연의에서는 서왕이 원소군의 맹장 알량과 일기토를 벌이다가 20판 만에 패배하고 도망치는 굴욕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는 소설적 허구일 뿐 정사가 기록한 서왕의 활약은 전혀 달랐습니다.
정사 삼국지 무제기와 서왕전을 교차 검증해보면 서왕은 관도대전의 시작과 끝을 장식한 핵심 플레이어였습니다. 전쟁 초반 원소군의 맹장 알량이 백마를 공격해오자 조조는 관우와 장류를 선봉으로 세워 이를 격파했습니다. 이때 서왕 역시 주력 부대를 이끌고 참전하여 알량의 군대를 괴멸시키는 데 일조했습니다. 더욱 결정적인 활약은 그 이후에 펼쳐졌습니다. 알량이 죽고 난 뒤 원소군의 또 다른 맹장 문추가 6천 기병을 이끌고 폭수전을 감행해 왔습니다. 연주 땅을 뒤흔드는 문추의 기세에 조조군의 병사들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조조는 치밀한 유인책을 썼습니다. 보급부대인 치중대를 미끼로 던져 문추의 병사들이 약탈해 정신이 팔리게 만든 뒤 숨겨둔 정의 기병으로 급습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이때 조조와 함께 말을 타고 선봉에서 적진을 유린하며 문추의 목을 베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운 장수가 바로 서왕이었습니다. 소설 속 패배자의 이미지는 온데간데 없고 실제로는 원소군의 투톱인 알량과 문추를 격파하는 현장에 모두 서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운명의 오소 습격전. 조조가 원소군의 군량 기지인 오소를 기습하여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으려 했던 그 긴박한 밤, 조조는 자신의 곁을 지킬 수행 장수로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바로 서왕이었습니다. 조조는 가장 위험하고 가장 중요한 작전에 서왕을 대동했습니다. 이는 서왕의 무력뿐만 아니라 어둠 속 난전에서도 부대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그의 지휘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오소의 식량 창고가 불타오르고 원소군이 혼란에 빠졌을 때 서왕은 조조의 명을 받아 패주하는 원소의 수송 부대를 추격했습니다. 그리고 수천 대의 수레를 불태우고 적장 한 명을 격파하며 원소군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았습니다. 관도대전의 승리는 조조의 결단력과 순욱의 전략, 그리고 현장에서 그 전략을 완벽하게 수행해낸 서왕 같은 야전 사령관들의 땀과 피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관도대전이 끝나고 조조는 서왕을 편장군에 임명하고 도정우라는 자기를 내렸습니다. 이제 서왕은 단순한 항장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조가 가장 믿고 쓰는 오자양장의 반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원소는 죽었지만 그의 아들들이 하북에 남아 조조에게 칼을 갈고 있었고 북쪽 국경 너머에는 사막의 흉노와 오한족이 호시탐탐 중원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위나라의 영토를 북쪽 끝까지 넓히기 위한 서왕의 긴 여정이 시작됩니다. 서기 202년 관도대전의 패배로 화병을 얻은 원소가 피를 토하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북방의 절대 강자가 사라지자 하북 땅은 권력의 공백 상태에 빠져들었고 원소의 두 아들인 원담과 원상은 서로 후계자가 되기 위해 골육 상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조에게는 원씨 가문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고 북방을 통일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이때 조조의 칼이 되어 가장 부지런히 전장을 누빈 장수가 바로 서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왕의 하북 평정 방식은 다른 장수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보통의 장수들이라면 공성 무기를 동원해 성벽을 부수고 적의 머리를 베어 공을 세우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왕은 무모한 공격보다는 적의 심리를 파고드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역양 전투에서 보여준 그의 활약은 이러한 서왕의 스타일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당시 역양을 지키던 적장 한범은 성문을 굳게 닫고 저항하는 척했지만 내심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서왕은 이를 간파하고 공격 대신 화살에 편지를 묶어 성 안으로 쏘아 보냈습니다. 편지에는 지금 항복하면 목숨을 보장하고 지위를 유지해 주겠다는 설득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한범은 서왕의 진심 어린 설득에 마음을 돌려 성문을 열고 항복했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성을 점령한 서왕은 조조에게 달려가 매우 중요한 건의를 올립니다. 조조가 역양을 본보기로 삼아 대학살을 벌이려 하자 서왕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주공, 지금 원담과 원상의 세력은 아직 건재합니다. 만약 우리가 역양을 도륙한다면 아직 항복하지 않은 다른 성들은 죽기 살기로 저항할 것입니다. 차라리 역양을 살려주어 우리가 관대하다는 것을 보여주면 다른 성들도 앞다퉈 문을 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적을 포위하되 반드시 살 길을 터주어야 한다는 병법의 지혜이자 서왕이 가진 탁월한 정무 감각이었습니다. 조조는 서왕의 말이 옳다며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 수많은 성이 싸우지 않고 조조에게 항복했습니다. 서왕의 지혜 덕분에 위나라는 하북 평정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서왕이 말로만 싸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기 204년 원상의 본거지인 업성을 포위했을 때 서왕은 함단이라는 지역의 식량 창고를 기습하여 파괴함으로써 원상군의 보급을 끊어버리는 결정적인 전공을 세웠습니다. 또한 모성 전투에서는 적장 포코를, 남피 전투에서는 원담을 공격하여 평정하는 등 원씨 형제의 숨통을 끊는 모든 전장에 서왕의 토끼 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하북의 명문가였던 원씨 가문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마다 그 현장에는 항상 서왕이 서 있었습니다. 하북을 평정한 조조의 시선은 이제 더 북쪽 만리장성 너머의 이민족들을 향했습니다. 원소의 잔당들이 오한족과 결탁하여 국경을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기 207년
조조는 삼국지 역사상 가장 험난했던 원정으로 꼽히는 백랑산 전투를 감행합니다. 오한족의 본거지인 유성을 치기 위해 물도 없고 길도 없는 사막과 험준한 산맥을 넘어야 하는 지옥의 행군이었습니다. 이때 서왕은 장료와 함께 선봉에 섰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조조군은 보급이 끊겨 말을 잡아먹고 땅을 파서 물을 구할 정도로 극한의 상황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서왕은 특유의 엄격한 군율로 병사들을 독려하며 대열을 유지시켰습니다. 마침내 백랑산에서 오한족의 대군과 마주쳤을 때 지칠 대로 지친 조조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장료의 폭발적인 돌파력과 그 뒤를 받쳐준 서왕의 견고한 통솔력 덕분이었습니다. 이 전투의 승리로 조조는 북방의 근심을 완전히 덜어내고 명실상부한 중원의 패자가 되었습니다. 서왕 역시 횡야 장군이라는 직위를 얻으며 위나라 군부의 핵심 중의 핵심으로 부상했습니다. 북쪽의 끝까지 달려본 서왕. 이제 그의 말발굽은 서쪽의 거친 땅 서량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조조에게 가장 큰 굴욕을 안겨줄 뻔했던 맹수, 금마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위수 강가에서 펼쳐지는 치열한 수싸움과 서왕의 결정적인 도하 작전으로 이어집니다. 서기 211년 조조는 한중의 장로를 토벌한다는 명분으로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은 관중 지역의 군벌들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조조가 길을 빌려 자신들을 칠 것이라 의심한 마초와 한수는 서량의 10개 군벌을 규합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관 전투의 시작입니다. 당시 마초가 이끄는 서량의 기병대는 천하최강이라 불릴 만큼 용맹했고 그들의 장창 공격은 조조군의 방패진을 종이짝처럼 찢어 발겼습니다. 조조조차 초반 전투에서 마초의 기세에 눌려 수염을 자르고 도망쳤다는 일화가 생길 정도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전선은 위수라는 강을 사이에 두고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마초는 동관이라는 요새를 굳게 지키며 조조군이 강을 건너오지 못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정면 돌파가 불가능함을 깨달은 조조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때 조조에게 판을 뒤집을 묘수를 제안한 사람이 바로 서왕이었습니다. 정사 삼국지 서왕전에 따르면 서왕은 조조에게 이렇게 건의했습니다. 지금 적들은 동관을 지키는 데만 급급하여 배후인 포판진에는 방비가 없을 것입니다. 저에게 정예병 4,000명만 주신다면 제가 몰래 강을 건너 교두보를 확보하고 적의 허를 찌르겠습니다. 이는 매우 대담하고 위험한 작전이었습니다. 밤중에 거친 물살을 가로질러 적진 깊숙이 침투해야 했고 만약 발각된다면 지원군도 없이 고립되어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서왕의 능력을 믿고 이 작전을 승인했습니다. 서왕은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주광과 함께 4,000명의 보병과 기병을 이끌고 은밀하게 위수를 건넜습니다. 서왕의 예상대로 포판진에는 적의 수비가 허술했습니다. 강을 건넌 서왕은 즉시 참호를 파고 목책을 세워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마초는 야습을 감행했습니다. 5,000명의 기병을 보내 서왕의 진지를 짓밟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왕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특유의 엄격한 군율로 병사들을 독려하며 빗발치는 화살과 기병의 돌격을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서왕이 이끄는 4,000명의 결사대가 버텨준 덕분에 조조의 본대는 안전하게 강을 건너올 수 있었고 마침내 마초 군의 측면과 배후를 동시에 압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때 서왕이 강을 건너 교두보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동관 전투는 조조의 패배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포판진 도하 작전을 동관 전투의 승패를 가른 가장 결정적인 순간으로 평가합니다. 서왕은 단순히 힘센 장수가 아니라 전장의 흐름을 읽고 적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를 줄 아는 뛰어난 전략가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설 삼국연의가 만든 오해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연의에서는 서왕이 마초와 일기토를 벌이다가 20판 만에 패배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마치 서왕이 마초보다 한 수 아래인 장수처럼 인식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작가 나관중이 마초의 무력을 띄워주기 위해 서왕을 희생양으로 삼은 허구일 뿐입니다. 실제 정사에서 서왕은 마초의 허를 찔러 전략적 패배를 안긴 장본인이었으며 마초가 가장 뼈아프게 생각했던 위나라 장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동관 전투 이후에도 서왕은 하후영과 함께 양주 지역에 남아 마초의 잔당을 소탕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는 장안을 지키며 서쪽의 위협으로부터 위나라를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시기 서왕의 활약 덕분에 조조는 서부 전선의 안정을 되찾고 다시 시선을 남쪽의 형주와 동쪽의 합비로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왕과 서쪽 지방의 인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조가 한중을 점령하고 유비와 맞붙게 되면서 서왕은 다시 한번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유비군과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비가 보낸 별동대를 격파하며 조조의 뼈를 묻힐 뻔한 위기를 구해내는 또 하나의 전설을 쓰게 됩니다. 서기 218년 위나라와 총나라의 운명을 건 거대한 승부처인 한중 공방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험준한 산맥으로 둘러싸인 한중은 천혜의 요새였지만 공격하는 쪽이나 방어하는 쪽 모두에게 지옥 같은 전장이었습니다. 보급로는 길고 험했으며 자칫 발을 헛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당시 유비는 법정이라는 걸출한 참모의 조언을 받아 위나라 군대의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유비가 노린 것은 바로 위나라의 생명줄인 보급로였습니다. 유비는 자신의 부장인 진식에게 정예병을 주어 마명각도라는 좁은 산길을 점거하게 했습니다. 마명각도는 말 그대로 말이 울며 넘을 정도로 험한 길이라는 뜻인데, 이곳이 끊기면 위나라 본진은 식량과 무기 공급이 중단되어 도간에 든 쥐가 될 처지였습니다. 조조의 본대가 자칫하면 한중 땅에 고립되어 아사할 수도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 위기를 감지하고 해결사로 나선 장수가 바로 서왕이었습니다. 서왕은 별동대를 이끌고 마명각도로 급파되었습니다. 험준한 산악 지형이었기에 대군을 운용하기는 어려웠고 소수의 병력으로 적의 요충지를 탈환해야 하는 고난도 임무였습니다. 마명각도에 도착한 서왕은 적장 진식이 지형을 믿고 방심하고 있음을 간파했습니다. 서왕은 정면 공격을 감행하는 척하며 적의 시선을 끈 뒤 날렵한 병사들을 우회시켜 적의 측면을 들이받았습니다. 좁은 산길에서 벌어진 난전은 처절했습니다. 정사 삼국지 서왕전에는 당시의 상황이 매우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서왕이 진식을 공격하자 적군이 스스로 무너져 골짜기로 떨어져 죽은 자가 많았다. 서왕의 기세에 눌린 유비의 군대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뒷걸음질 치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져 괴멸당했습니다. 이 전투의 승리는 단순한 국지전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위나라 대군의 생명줄인 보급로를 지켜낸 것이자 유비의 포위망에 구멍을 낸 전략적 쾌거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조조는 서왕에게 감격에 찬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마명각도의 험한 길은 확실히 뚫기 어려운 곳이었는데 장군이 훌륭하게 뚫어내고 적을 격파했으니 참으로 큰 공을 세웠소. 조조는 이 승리를 매우 높게 평가하며 서왕에게 절을 하사하여 그 권위를 높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서왕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한중의 전세는 점차 위나라에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결국 서기 219년 정월 정군산 전투에서 총사령관 하후연이 황충의 기습을 받아 전사하는 대참사가 벌어지고 맙니다. 총사령관의 죽음으로 위나라 군대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지휘 체계가 무너지고 병사들이 동요하는 절체절명의 순간 서왕은 장압과 함께 군대를 수습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장압이 임시 총사령관으로서 전체적인 지휘를 맡았다면 서왕은 그 옆에서 가장 강력한 무력으로 적의 추격을 막아내는 방패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유비가 하후연을 죽인 기세를 몰아 위나라 본진을 유린하려 했을 때 섣불리 공격해오지 못한 이유는 장압의 지략과 더불어 서왕이라는 규율의 화신이 눈을 부릅뜨고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왕은 패배감에 젖은 병사들을 다독이고 엄격한 군율로 대열을 정비하여 위나라 군대가 전멸하지 않고 질서 정연하게 한수 북쪽으로 철수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비록 한중 공방전 자체는 조조의 철수로 끝났지만 서왕은 패전 속에서도 빛나는 공을 세웠습니다. 마명각도에서 보급로를 지켜내지 못했다면 조조의 본대는 철수조차 하지 못하고 굶어 죽거나 항복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서왕은 가장 위험한 순간에 가장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한중에서 돌아온 서왕은 잠시 숨을 고를 새도 없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거대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시련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고향 친구이자 당대 최강의 무신으로 추앙받던 관우가 형주에서 북상하여 번성을 포위했다는 비보가 전해진 것입니다. 우금의 7군이 수장되고 조조가 천도를 고민하던 그 절망적인 가을, 위나라를 구하기 위해 그리고 어제 친구를 뵈기 위해 서왕이 출진합니다. 삼국지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승부, 번성 공방전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서기 219년 중원 대륙에는 그칠 줄 모르는 가을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퍼붓는 이 장대비는 삼국지의 판도를 뒤흔드는 거대한 재앙의 서막이었습니다. 당시 총나라의 형주 사령관이었던 관우는 이 비를 기회로 삼아 위나라의 남쪽 국경을 향해 전면적인 북벌을 감행했습니다. 목표는 위나라의 핵심 요충지인 번성이었습니다. 번성을 지키고 있던 조조의 사촌 동생이자 명장 조이는 관우의 맹공에 밀려 성안에 고립되었고 상황은 시시각각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조조는 고립된 조인을 구하기 위해 위나라 최고의 명장 중 한 명인 우금에게 정예 병력 3만 명, 이른바 7군을 주어 파견했습니다. 여기에 맹장 방덕까지 선봉으로 세웠으니 이는 위나라가 동원할 수 있는 최상의 전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위나라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계속된 폭우로 한수가 범람하면서 우금의 진영은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평지에 진을 치고 있던 위나라 군대는 손쓸 새도 없이 수몰되었고 관우는 미리 준비한 수군을 이끌고 나와 물에 빠진 위나라 병사들을 물고기 잡듯 포획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총사령관 우금은 관우에게 무릎을 꿇고 항복했고 끝까지 저항하던 방덕은 처형당했습니다. 3만의 정예병이 증발해버린 이 사건은 위나라 전체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관우의 명성은 중원을 넘어 천하를 진동시켰고 허창 근처의 양엽과 육혼 등지에서는 관우에게 호응하는 반란이 연이어 터져나왔습니다. 관리들조차 관우가 두려워 도망치거나 내통할 정도였으니 당시 관우는 사람이 아니라
범접할 수 없는 전쟁의 신 그 자체였습니다. 평생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산전수전 다 겪은 조조조차 이 상황 앞에서는 평정심을 잃었습니다. 관우의 칼끝이 수도 허창을 겨누고 있다는 생각에 조조는 진지하게 천도를 논의했습니다. 수도를 옮겨 관우의 예봉을 피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사마이와 장제 같은 참모들이 나서서 손권과의 외교를 통해 관우의 배후를 쳐야 한다고 만류하지 않았다면 위나라는 스스로 수도를 버리고 도망치는 굴욕을 맛보았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조조가 마지막으로 꺼내든 카드가 서왕이었습니다. 조조는 서왕에게 남은 병력을 긁어모아 번성을 구하라는 특명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서왕에게 주어진 병력은 우금의 7군처럼 정예병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급하게 징집된 신병들이었고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오합지졸에 가까웠습니다. 반면 관우의 군대는 승리에 취해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수군까지 보유하고 있어 전술적으로도 압도적 우위에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볼 때 서왕이 관우를 이길 확률은 0에 가까웠습니다. 양릉이라는 지역에 도착한 서왕은 전황을 냉철하게 분석했습니다. 지금 당장 병사들을 이끌고 번성으로 돌격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신병들을 데리고 관우의 정예병과 정면 승부를 벌인다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성 안에 고립된 조인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서왕은 때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는 무리하게 진군하지 않고 적과 일정한 거리를 둔 채 진을 치고 방어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이때 서왕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상대는 자신의 고향 친구이자 한때 조조군에 머물며 함께 술잔을 기울였던 관우였습니다. 알량과 문추를 벨 때 등을 맞대고 싸웠던 전우가 이제는 조국을 멸망시키러 오는 거대한 재앙이 되어 눈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왕은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적장인 관우의 성격과 전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것을 역이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서왕은 우선 심리전을 구사했습니다. 관우의 선봉 부대가 주둔하고 있던 원성이라는 곳을 공략하기 위해 서왕은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마치 적의 보급로를 끊고 배후를 칠 것처럼 참호를 파고 깃발을 요란하게 세운 것입니다. 관우의 부장들은 서왕이 포위망을 좁혀오자 두려움을 느끼고 스스로 진영을 불태우고 철수했습니다. 서왕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원성이라는 교두보를 확보했습니다. 우금의 3만 대군이 전멸한 뒤 처음으로 위나라가 거둔 작은 승리였습니다. 이 작은 승리는 공포에 떨던 위나라 병사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서왕은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전선을 밀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조가 보내준 서상과 여권의 지원군이 도착하고 뒤이어 은서와 주계가 이끄는 12영의 병력이 합류하자 서왕은 비로소 결전의 준비가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신병들을 이끌고 최전선에 도착해 적의 기세를 꺾고 지원군이 올 때까지 버텨낸 서왕의 인내심. 이것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전쟁의 판도를 읽을 줄 아는 노련한 사령관만이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이제 서왕의 손에는 충분한 병력이 쥐어졌습니다. 그는 관우가 자랑하는 철통 같은 포위망, 그 겹겹의 진영을 바라보며 회심의 일격을 준비했습니다. 친구 관우여, 이제 사사로운 정은 접어두겠네. 나는 위나라의 장군으로서 그대를 상대할 것이다. 서왕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삼국지 역사상 가장 극적인 역전승이자 관우의 불패 신화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전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위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서왕과 천하무적 관우의 정면 대결, 그리고 그 유명한 성동격서의 전술로 이어집니다. 서기 219년 늦가을, 양릉에 주둔하며 때를 기다리던 서왕에게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조조가 파견한 은서와 주계의 12영 병력이 도착하여 서왕의 본대와 합류한 것입니다. 이제 서왕에게는 관우의 포위망을 뚫을 수 있는 충분한 병력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천하의 관우였습니다. 아무리 병력이 보강되었다 해도 관우가 겹겹이 쌓아 올린 방어선은 철옹성처럼 견고했습니다. 당시 관우의 군대는 위두와 사총이라는 두 곳의 거점에 진영을 나누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전공법으로 들이받다가는 아군의 피해만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뻔했습니다. 여기서 서왕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대신 적의 판단력을 흐리는 고도의 심리전을 구사합니다. 병법 36개 중 하나인 성동격서, 즉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을 친다는 전술이었습니다. 서왕은 일부러 위두에 있는 관우의 진영을 공격할 것처럼 소문을 퍼뜨리고 병력을 그쪽으로 이동시키는 척 기만 전술을 펼쳤습니다. 깃발을 요란하게 흔들고 북을 치며 대규모 공격 징후를 보이자 관우는 속아 넘어갔습니다. 관우는 위두가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사총에 있던 병력을 급히 위두 쪽으로 이동시켜 방어를 강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왕이 노리던 바였습니다. 적의 주력이 위두로 쏠린 틈을 타 서왕은 숨겨두었던 진짜 주력군을 이끌고 방비가 허술해진 사총을 향해 번개처럼 돌격했습니다. 서왕의 기습은 매섭고 치명적이었습니다. 뒤늦게 속았음을 깨달은 관우는 급히 5,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사총을 구원하려 달려왔지만 이미 기세는 서왕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서왕은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는 관우의 군대를 맹렬하게 몰아붙였고 사총의 진영을 순식간에 괴멸시켰습니다. 전장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양군이 대치하는 전선 한복판에서 삼국지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도 비극적인 장면이 연출됩니다. 서왕과 관우는 전장에서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은 동양 친구이자 과거 조조군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정사 삼국지 촉서 관우전에 따르면 두 장수는 말을 타고 멀리서 서로를 바라보며 평범한 예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살벌한 전쟁터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오랜 친구가 재회한 듯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관우는 아마도 서왕이 예정을 생각하여 적당히 물러나거나 사정을 봐줄 것이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담소가 끝나자마자 서왕은 표정을 싹 바꾸고 뒤돌아 병사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관훈장의 머리를 얻어오는 자에게는 천금의 상을 내리겠다.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서늘한 명령에 관우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믿었던 친구의 입에서 자신을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관우는 놀란 눈으로 서왕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형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이러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관우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배신감이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서왕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나라실이다. 이 짧은 한마디, 찬해국사야말로 서왕이라는 인물의 그릇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대사입니다. 그는 관우를 친구로서 사랑하고 존경했지만 위나라의 장군으로서 적장 관우를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공적인 의무와 사적인 감정을 완벽하게 분리한 서왕의 이 태도는 부하 장병들에게 엄청난 결의를 심어주었습니다. 사령관이 친구조차 배려하는데 병사들이 어찌 목숨을 아끼겠습니까? 서왕의 서슬퍼런 동료의 위나라 군대는 미친 듯이 관우군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관우는 직접 칼을 들고 맞섰지만 이미 무너진 전선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서왕은 퇴각하는 관우를 집요하게 추격했습니다. 당시 관우의 포위망은 녹각이라 불리는 뾰족한 목책과 깊은 참으로 둘러싸인 십중포위였습니다. 보통의 장수라면 적을 쫓아냈으니 포위망 밖에서 멈췄겠지만 서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적이 쳐놓은 목책을 부수고 참호를 뛰어넘어 적진 깊숙이, 즉 포위망 안쪽까지 군사를 밀고 들어갔습니다. 이 과감한 돌파 작전으로 관우의 본진은 내부에서부터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번성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던 관우의 병사들은 안팎에서 협공을 당하자 전의를 상실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결국 천하무적이라 불리던 관우는 포위를 풀고 남쪽으로 패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왕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포위가 풀리자 번성 안에 갇혀있던 조인이 성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조인은 눈물을 흘리며 서왕을 맞이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구해준 구세주였기 때문입니다. 조조 역시 이 소식을 듣고 뛸 듯이 기뻐하며 서왕을 맞이했습니다. 조조는 술잔을 들어 서왕에게 권하며 이렇게 극찬했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군사를 부렸고 고대의 명장들을 많이 보았지만 적의 포위망 속으로 거침없이 뛰어들어 적을 섬멸하고 아군을 구한 자는 오직 장군뿐이다. 장군의 공은 옛날 주하부보다 더 뛰어나다. 이 전투로 서왕은 위나라를 멸망의 위기에서 구해낸 구국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또한 관우라는 거대한 신하를 무너뜨림으로써 자신의 명성을 천하에 떨쳤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이면에는 친구에게 칼을 겨눠야 했던 인간적인 고뇌가 숨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나라시일이라는 명분 아래 사사로운 정을 끊어내야 했던 서왕의 선택. 그것은 비정해 보이지만 군인으로서는 가장 명예롭고 올바른 길이었습니다. 서왕의 일격으로 날개가 꺾인 관우는 이후 맥성으로 밀려나 오나라 군대에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관우의 죽음은 삼국지에 한 시대가 저물었다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조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위나라는 조비가 황제에 오르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난세의 1세대가 퇴장하고 새로운 권력자들이 등장하는 시대. 노장이 된 서왕은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요? 소설에서는 맹달의 반란을 진압하다가 이마에 화살을 맞고 전사하는 것으로 그려지지만 실제 역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서기 220년 위나라의 건국자이자 서왕의 진정한 주군이었던 조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을 전장에서 보낸 영웅의 퇴장은 많은 것을 변화시켰지만 서왕의 충성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조의 뒤를 이어 위나라의 초대 황제에 오른 조비, 그리고 2대 황제 조에 이르기까지 무려 3대를 섬기며 위나라 군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조비가 황제에 즉위한 후 서왕은 우장군에 임명되고 양평으로 승작되었습니다. 이는 위나라 군부 서열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최고 이직이었습니다. 노장이 되었음에도 서왕의 무력과 지략은 녹슬지 않았습니다. 조비 시대에도 그는 상용 지역을 점령하여 위나라의 영토를 확장했고 오나라와의 전쟁에서는 조진, 하우상과 함께 남정을 떠나 제갈량의 형인 제갈근을 격파하는 노익장을 과시했습니다. 젊은 장수들이 경험 부족으로 헤맬 때마다 서왕은 나침반처럼 올바른 전술을 제시하며 위나라의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서왕의 죽음에 대해 소설 삼국연의가 만든 왜곡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연의에서는 제갈량의 1차 북벌 무렵 위나라를 배신하고 다시 총나라로 돌아가려던 맹달의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서왕이 등장합니다.
소설 속 서왕은 선봉에 서서 맹달을 공격하다가 맹달이 쏜 화살에 이마를 정통으로 맞고 진영으로 돌아와 치료를 받던 중 59세의 나이로 전사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평생을 무패의 명장으로 살았던 인물치고는 너무나 허무하고 비극적인 최후입니다. 하지만 정사 삼국지의 기록은 전혀 다릅니다. 역사 속의 서왕은 맹달의 화살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기 227년 조예가 다스리던 태화 원년의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장이 아닌 집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온하게 눈을 감은 것입니다. 황제 조예는 위나라를 위해 평생을 바친 이 위대한 장수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며 장우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장이라는 글자는 위험 있고 무력이 뛰어나며 적을 제압한 사람에게 내리는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즉 서왕은 비참하게 전사한 것이 아니라 국가 최고의 원로로서 모든 예우를 받으며 명예롭게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서왕이 위대한 장수로 기억되는 더 큰 이유는 그의 뛰어난 무공보다 그의 고결한 인품에 있습니다. 당시 많은 장수와 관리들은 전쟁에서 공을 세우면 그 대가로 재물을 모으고 화려한 저택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난세였기에 내일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그들을 더욱 탐욕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왕은 달랐습니다. 정사 삼국지 서왕전에는 그의 청렴함을 보여주는 놀라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서왕은 평생 검소하게 생활하여 집에 재산을 모아두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가문을 위해 재산을 좀 불리고 집을 넓히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권유하자 서왕은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굶주림에 허덕이는데 나만 호의호식할 수는 없다. 황상께서 내게 과분한 녹봉을 주시는데 텐트 하나면 족하지 어찌 화려한 집이 필요하겠는가. 서왕은 정말로 전장에 나갈 때 낡은 막사 하나만 있으면 만족했고 사사로운 파벌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국가에 필요한 인재가 보이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추천하여 등용시켰고 정작 그들이 자신의 세력이 되는 것은 경계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서왕을 따르려 했지만 그는 나는 사사로운 붕당을 짓지 않는다며 거절했습니다. 이러한 공사 구분의 명확함 그리고 무력 없는 깨끗한 삶은 그가 죽은 뒤에도 오랫동안 위나라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친구였던 관우조차 배려했던 비정함 뒤에는 사실 자신에게 그 누구보다 엄격했던 청렴한 군인의 영혼이 숨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왕에게 나라실은 자신의 목숨보다 친구와의 우정보다 그리고 부귀영화보다 더 위에 있는 숭고한 가치였습니다. 이제 서왕 공명 대서사시의 마지막 장을 넘길 시간입니다. 장료가 위나라의 창이었고 장압이 위나라의 방패였다면 서왕은 위나라 그 자체를 지탱했던 단단한 기둥이었습니다. 조조는 생전에 서왕을 한나라의 전설적인 명장 주화부에 비유했습니다. 주화부는 군율이 엄격하여 황제의 마차조차 군영 내에서는 함부로 달리지 못하게 했던 인물입니다. 조조가 수많은 장수 중 유독 서왕을 주화부에 빗댄 이유는 명확합니다. 난세의 장수들이 무력과 용기를 뽐낼 때 서왕은 원칙과 규율이라는 군대의 본질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서왕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는 언제나 가장 어려운 곳, 가장 위험한 곳에 서 있었습니다. 황제를 호위하며 낙양의 폐허를 넘었고 사막을 건너 오한족을 토벌했으며 물에 잠긴 번성에서 신이 된 관우와 마주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 모든 순간에 서왕은 단 한 번도 흥분하거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언제나 차가운 이성으로 전황을 분석했고 불리한 상황에서도 기어이 승리의 해법을 찾아냈습니다. 위나라 오자양장 중에서 장료가 적진을 뚫는 날카로운 창이었고 장압이 지형을 활용하는 유연한 물이었다면 서왕은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단단한 성벽이었습니다. 친구였던 관우에게조차 이것은 나라실이라며 칼을 겨눴던 그의 모습은 비정함이 아니라 공적인 의무를 위해 사적인 감정을 희생할 줄 아는 진정한 프로페셔널의 자세였습니다. 서왕이 죽고 난 뒤 위나라 군대는 서왕이 남긴 유산을 그리워했습니다. 그가 세운 엄격한 군율과 공정한 지휘 체계는 위나라가 삼국 통일의 기반을 다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비록 화려한 무용담이나 극적인 드라마는 적을지 몰라도 국가와 백성에게 가장 필요했던 장수는 바로 서왕 같은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재물을 탐하지 않고 파벌을 만들지 않으며 오직 낡은 막사 하나면 족하다고 했던 청렴한 장군. 70평생 전장을 누비면서도 단 한 점의 오점도 남기지 않았던 그의 삶은 혼란스러운 난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군인의 품격이 무엇인지를 묵직하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위나라를 지탱했던 5개의 기둥, 오자양장 시리즈 중 서왕편의 이야기를 모두 마칩니다. 우리는 그동안 합비의 수호신 장료, 한중의 방패 장압, 그리고 오늘 규율의 화신 서왕까지 위대한 영웅들의 발자취를 따라왔습니다. 이들은 모두 출신 성분도 다르고 싸우는 방식도 달랐지만 자신의 실력 하나로 시대를 평정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영웅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진정한 실력은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웁니다. 관우의 신하를 꺾고 위나라를 구한 남자, 하지만 죽는 순간까지 자신을 낮추며 겸손했던 명장 서왕 공명. 그의 대쪽 같은 삶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깊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서왕 대서사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깊이 있고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